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할 책은 나는 브랜드다. 조연심 님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은 조연심 님을 직접 만나서 선물 받았고요. 받자마자 바로 읽었습니다. 브랜드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개인 브랜드, 사람의 이름도 브랜드다. 저도 김효석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책을 보고 내 노력이 틀리지 않았구나, 잘못되지 않았구나, 더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이 브랜드를 갖는다는 건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규명하고요, 시간을 책임지고요, 평생 가슴을 울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 가슴을 울리는 일. 저도 설득이라는 걸 연구하면서 설득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떨리거든요. 귀가 손끝하고요. 그래서 김효석은 설득이다, 설득가다, 설득 연구가다 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나를 보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나도 상대방을 보고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브랜드입니다. 그 사람 자체의 삶에 태도가 묻어나는 것이 바로 브랜드의 영향력이죠. 내가 의도하는 대로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이해해주고 알아서 행동해주기를 바라나요? 그렇다면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브랜드입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매번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꿈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개인 브랜드의 모습입니다. 그럼 나는 과연 내 꿈을 제대로 브랜딩 하고 있는가? 이 책은 그 꿈을 생생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지금 스마트한가? 자, 요즘 대세가 스마트죠. 앞자만 따서 이야기를 했네요. 자, 스마트한 삶은 이런 거랍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요.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요. 또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는 거. 그게 개인 브랜드죠. 자, 스마트 앞자 떴습니다. specific, S-P-E-C-I-F-I-C. 구체적인가? 내가 개인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 만든 브랜드명이나 슬로건이 구체적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아하, 떠오르는가라는 거죠. 자, M은요, miserable, M-E-A-S-U-R-A-B-L-E, miserable, 검증 가능한가? 오프라인에서 당신이 이룬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어느 회사, 어느 단체에서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자신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쵸? 책이 있는가? 뭐 이런 또 검증 가능한가라는 거죠. 학위가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자, A입니다. achievable, A-C-H-I-E-V-A-L, A-C-H-I-E-V-A-B-L-E, achievable, 달성 가능한가? 황당한 거,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겠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 물론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죠. 예. 확실한 가능성이 있는가? 자, R입니다. relevant, R-E-L-E-V-A-N-T, 타당한가?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당장 바로 오늘 당신이 실행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브랜드라는 것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일이 만들고 싶은 개인 브랜드에 적합한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한 줄의 글도 쓰지 않는다. 타당하지 않죠. 과연 당신은 그걸 하고 있는가? 실시하고 있는가? 자, T입니다. Time limited, 기한이 정해져 있는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많은 꿈이나 브랜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유명 작가가 되고
강사가 되고 집을 넓히고 별장을 갖고자 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그것을 이룬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명확한 시간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을 때 가능해요. 자, 개인 브랜드 구축 방정식 OT를 이 책에서 제시하는데요. 개인 브랜드는요, 다 이제 T로 시작하네요. 탤런트, 트레이닝, 토크, 타이밍인데 가로 열고 재능 플러스 훈련 플러스 소통, 이 세 개를 합쳐서 곱하기 시간을 하고 곱하기 타이밍을 합니다. 그게 개인 브랜드네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타이밍인데요. 타이밍은 스스로 만들어 나갈 때 나에게 오는 것이지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서는 어느 순간도 내 것이 되지 않죠. 한번 구축한 개인 브랜드가 영원히 지속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브랜드 영향력이 오래 지속되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당장 내가 죽는다면 끔찍하죠. 근데 누군가는 죽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글이 참 저는 가슴에 와닿습니다. 부고 테스트를 써봐라. 부고 테스트. 나의 부고 기사를 써봐라. 여기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썼잖아요. 제가 제 부고 기사를. 그 사람들이 그 이제 나의 브랜드죠. 죽었을 때 이제 기사가 나면 어떤 기사가 날까? 욕심은 좀 있네. 제가 그 앞으로 40년은 좀 더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85세에 제가 사망을 하는데 2052년 6월 26일 쇼 호스트 출신의 강사 김효석 씨가 사망했다. 부끄럽네요. 내가 내 기사를 쓰니까. 여러분 써보세요. 김효석 씨는 아나운서와 쇼 호스트를 역임했으며 쇼 호스트 시절 천문학적인 매출 기록으로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그는 평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줬으며 자신처럼 강의할 수 있는 후학을 1000명 배출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 목표는 초과 달성하여 그의 문화에는 수만 명의 제자가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학문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일 뿐만 아니라 그는 가정에서도 훌륭한 가장이었다. 아내와 자식에게 늘 자상한 아빠와 아버지였던 남편이었던 그는 가족을 위한 시간을 늘 우선순위로 빼두었다. 이 땅의 설득 전문가라는 직업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프레젠테이션의 한 획을 그은 김효석 씨. 우리는 그의 나눔 정신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저는 제 브랜드를 설득 전문가, 설득 연구가로 만들고 싶고요. 또 가정에 충실한 사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충실한 남편, 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나눔, 자신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주는 그런 사람,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모습이기를 바란가. 자, 그런 모습이요. 이 세 가지 모습. 자, 나의 죽음을 애도할 진실된 세 명은 누구인가? 가족을 제외하고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세 명은 누구인가? 누굴까? 아유, 이거 쉽지 않네요. 하나요. 정말 나를 위해서 펑펑 울어줄 사람이 누굴까? 세 명. 나에게 다시 49일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 49일 동안 가족과 함께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학원을 물려줘야겠죠. 또 내가 가진 것들, 이런 지식들 이런 걸 또 좀 글로 폭풍 지필? 예, 책을 쓰고 싶네요. 남기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과 여행을 하고 싶고요. 나의 가치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가치를 증명하다. 책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의 핵심 가치를 찾아라. 예, 찾아야죠.
이게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비즈니스가 아니라면 지금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내게 어떤 의미의 사람일까? 무조건 열심히 살 게 아니라요. 당신이 찾고자 하고는 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최우선이네요. 담고 싶은 브랜드 가치 3T에 담아라. To be 무엇이 되고 싶은가? To have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To do 자 무엇을 하고 싶은가? After 무엇을 해야 하는가? Before To be 무엇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자 무엇이 되고 싶은가? 저 같은 경우는 설득가, 설득 연구가 이렇게 설득 전문가보다는 설득 연구가가 나을 것 같네요. 설득을 연구하는 사람, 설득 연구가 무엇을 갖고 싶은가? 아무래도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 그런 걸 갖고 싶겠죠. 저도 그래서 계속 연구만 하고 강의는 후배들에게 좀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잘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사람들 후원하는 도와주는 사람 서포터 설득 서포터 그것도 괜찮겠네요. 설득 컨설턴트 그리고 말로만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죠. 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원데이 원 컬럼. 저는 그래서 저는 글 쓰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좀 사실 편하거든요. 그래서 원데이 원 컬럼을 녹음이나 녹화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녹음이나 녹화. 글로 옮기면 그게 컬럼이 되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권 이상 책을 발간한다. 이 책에 이제 써 있는 내용인데 저도요. 예. 그리고 강연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조현심 작가도 토크쇼 진행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꿈인데 저도 사실 그 토크쇼를 하고 싶거든요. 그게 누구나 그 꿈인가 봐요. MC, 토크쇼 MC. 저는 이제 작가분들을 대상으로 저랑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현심 작가가. 그래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자, 인생의 산맥지도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그래프를 만드는 거예요. X축은 나이, Y축은 주관적 느낌. 그래서 뭐 18살 때 뭐 했고 20살 때 뭐 했고 몇 살 때 뭐 했고 이렇게 인생의 지도를 만드는데 영어를 놓고 내가 좋았었던 때, 내가 힘들었었던 때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업다운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저도 그렇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면 지금은 어떤 단계냐? 전 지금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그럼 또 내려올 때가 있겠죠? 그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올라갈 수만은 없잖아요.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산하는 마음으로 이런 산맥지도를 만들어 보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자, 1초 안에 기억나는 브랜드 네이밍을 만들어라.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 이렇게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이라는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의미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됐다. 멋진 시입니다. 자, 군더더기를 없애겠죠.
힘 좋고 오래 갑니다. 뭐 빨래 끝 뭐 이런 카피 썼던 최병관 카피라이터. 그의 브랜드 네이밍은 최카피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나 블로그 주소 다 최카피라고 썼어요. 저도 브랜드 네이밍 김설득이라 그럴까요? 김설득? 야, 괜찮네요. 김설득. 김설득. 재밌네요. 김설득. 357 글자 수를 맞춰라. 1초 안에 기억나는 브랜드 네이밍을 만들기 위해서 숨겨진 비법 중 하나는 바로 글자 수입니다. 보통 이게 홀수로 맞추죠. 브랜드 네이밍 만들 때도 뭐 최파피, 웃음치료사, 뭐 포토테라피스트 뭐 이런 식으로 홀수로 357로 맞추면 훨씬 기억하기 편하대요. 내가 가진 네 가지 자산을 진단하라. 첫 번째 자산은 능력 자산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나의 재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다든가, 뭐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한다든가, 뭐 방향 감각이 좋다든가. 저는 어릴 때부터 숫자를 잘 기억했던 것 같아요. 숫자 외우는 걸 좋아했었어요. 자연스럽게 수학을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회계학을 가게 됐죠. 두 번째는 지식 자산입니다. 여기는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적는 부분이에요. 각종 자격증, 논문, 책을 비롯해서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지식을 적으면 돼요. 지식 자산을 적어봄으로써 나에게 부족한 게 어떤 건지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지금보다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감성 자산입니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감성 자산은요, 형용사로 표현되는 능력 자산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뭐 자상한, 배려 깊은, 뭐 에너지가 넘치는, 뭐 사려 깊은, 책임감 강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감성 자산이죠. 마지막으로는요, 고객 자산이에요. 내 주위의 인맥들이 모두 고객 자산에 해당됩니다. 특히 나의 브랜드 구축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분리해 보면은 분명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자산을 분리해 보는 거죠. 능력 자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지식 자산, 자타가 공인하는 결과물, 감성 자산,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와 같은 이미지, 고객 자산, 내 주위에 있는 인맥.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능력 자산, 지식 자산, 감성 자산, 고객 자산. 감성 자산입니다. 21세기는 감성이 이성을 앞서는 시대죠. 마음속으로 끌리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움직이는 시대라는 의미예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싫으면 그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 마릴린 먼로처럼 생생하게 말하라. 마릴린 먼로가 뭐라 그랬죠? 그녀의 잠옷은 오로지 샤넬 넘버 5 한 방울이다. 어우, 강해요. 오픈 에리어, 브랜드, 브라인드 에리어, 그리고 히든 에리어, 언논 에리어. 그러니까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가 있고요.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나가 있고요.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나가 있고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가 있다. 조혜리의 창을이라는 책을 보면 네 가지 영역으로 나를 바라보라 그래요. 자기 노출과 피드백을 통해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바로 개인 브랜드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 한번 써보는 거 좋겠네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 김효석. 음, 나도 알고 남도 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쇼 호스트로 남이 모르는 나를 알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잘 모르는 거. 근데 또 감추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김효석은 길치다 뭐 이런 거. 방향치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남들이 봐주지 않는다. 보여주고 싶은 나와 보이는 나를 일치시키는 것. 그게 바로 마릴린 먼로식의 개인 브랜드 하우입니다. 정리해봐야겠죠. 내가 아는 나. 끈질기다.
또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뭐 하나 이렇게 꽂히면 그것만 해요. 또 잔머리가 좀 높아요. 아부를 잘해요. 뭐 이런 거. 그 남이 아는 나, 뭐 좀 되게 저를 꼼꼼하게 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프로, 열정적이다. 시간 관리를 잘한다. 약속 잘 지킨다.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나는 좀 인간적인 부분, 너무 저를 까칠하게 보더라고요.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처럼. 좀 유머 있는 사람, 또 편안한 그런 사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성공한 얘기보다는 좀 실패한 얘기, 저희 단점들을 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라도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인간적인 면을 보이려면 너무 또 철저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꼭 사서 보세요. 나는 브랜드다. 나는 브랜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버는 일이고요. 또 하고 싶지 않지만 돈을 많이 버는 일이고요. 하고 싶지만 돈이 안 되는 일이고요. 하기 싫은데 돈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버는 것을 꿈꾸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시간과 훈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쇼호스트 양성학원 하고 있잖아요. 참 많은 제자들이 배우는데 다 하고 싶어서 오죠. 근데 처음부터 돈 벌 수는 없거든요. 학원을 수료하고 고난의 시간이 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드렸습니다. 또 입사에서도 바로 억대 연봉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냥 갑니다. 3년 정도만 지나면 그냥 가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도 많이 버는 그 3년의 시간을 버티는 게 어렵죠.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참 좋은 직업이거든요. 이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앤서니 라빈스 씨에게 성공 방법은요.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꿈을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만들 목록을 작성한다. 자기 개발 목표, 경력, 사업, 경제적인 목표, 여가 탐험 목표, 봉사 목표 이렇게 나누어 적은 다음에 스스로 위대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둘째, 내가 선택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지금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적고요. 그것을 위한 필요한 시간도 적습니다. 목표는 마감 시간이 있는 꿈이라고 앤서니 라빈스는 강조합니다. 셋째, 하루에 적어도 2번은 소중한 목표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상상을 하고 그 기쁨을 느끼도록 합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자기 뇌를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저도 그 재밌게 봤던 드라마 강마에 나오는 베이토벤 바이러스. 그때 이제 강마이가 그 리틀 강마에게 들은 얘기하죠. 음악이 좋다고? 취미로 할 거면 하고 직업으로 할 건 하지 마. 결코 즐겁지 않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요. 바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게 되면 돈을 벌어야 하고 자타가 인정할 만큼의 성과가 나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어디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간과 훈련을 견디게 되면 분명 잘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받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선택이란 딱 두 가지뿐이에요. 진짜 확실하게 잘할 때까지 죽어야 하던가 아니면 그 꿈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가면서 좋아하는 것을 취미로 하던가 말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것은 바로 기나긴 시간과 혹독한 훈련이죠. 요즘 그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죠.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에서도 김선아가 역할한 역할 중에서 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노처녀의 꿈 하나씩 이뤄가는 거, 그걸 보고 많은 주부들이
감동을 받았을 텐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써보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를. 존 고다드의 꿈 목록 아시죠? 내가 젊었을 때 이것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나 15살에 엄마가 하는 후회 섞인 이야기를 듣고 노란 종이에 자신의 꿈 목록을 적었어요. 탐험하고 싶은 곳, 공부해야 할 것들, 큰 항목을 적고요. 그 아래 이집트의 나일강 탐험, 스카우트 대원 되기, 1마일을 5분에 주파하기, 셰익스피어 전집 읽기,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전권 읽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적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살아있겠다를 끝으로 총 127개의 꿈 목록을 만들었어요. 존 고다드는요, 47세 이 중 104개를 이루었고요. 1980년도에는 우주비행사가 돼서 달에 가서 125번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와우. 저도 만들 겁니다. 신중하게 꼭 만들 겁니다. 제 장점은요, 귀가 얇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뭐 좋다면 바로 해봐요. 이렇게 꿈이 없거나 이걸 또 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이걸 참 공감합니다. 자기 외적인 주변 환경과 타인들에게 유독 관심을 갖고 집중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부들이 나누는 대화의 48% 이상이 연예인들의 가십이나 TV 드라마 또는 주변 사람에 대한 것으로 자신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요, 타인들의 평판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자신이 그 자리에 없을 경우는 또 자신이 화제의 주인공이 될 것을 우려해서 많은 시간을 모임에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좋아요. 모임에 나가서 일찍 나가서 챙기고 끝까지 또 남아갖고 챙기고 뭐 보내주고 뭐 후기 쓰고 물론 좋은데 그만큼의 시간만큼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투자하냐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쓰는 것만큼 자기 자신은 내게 신경을 쓰냐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브랜드, 개인 브랜드, 그런 것이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남에게 친절하고 오히려 모임에 너무 자주 나가면 귀한 줄 몰라요. 가끔 나가야지. 저도 가끔 나가거든요. 사실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는 시간보다 솔직히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더 전 소중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친구들 모임에 잘 못 나갑니다. 하고 싶은 것 20문항 쓰기, 내가 할 수 있는 것 20가지 장점, 남이 칭찬한 것 20가지, 내가 하기 싫은 것 20가지 약점, 내가 못하는 것 20가지,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야, 이거 어렵겠어요. 50개를 쓴다는 게. 20개, 20개, 이게 80개죠. 또 꿈을 쓰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 50개, 내가 하고 싶은 50개.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 쓸 수는 없잖아요. 좀 어려운 거 써야 되잖아요. 써야죠. 위시리스트, 버킷리스트 같이 써보자고요. 저도 써보겠습니다. 이미일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남이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쉽게 행하는 것, 그것이 재능이다. 챕터 10에는요. 하고 싶은 것보다 잘하는 것을 먼저 하라. 하고 싶은 것보다 잘하는 것을 먼저 하라.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저도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잘하는 것을 먼저 해라. 이경규 씨를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요. 이경규 씨가 잘하는 건 개그예요. 그가 하고 싶은 건 영화입니다.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지금 개그를 하면서 영화를 만들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잘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걸 해라. 하고 싶은 걸 해라.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그 꿈을 쓰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 그 되게 하고 싶은 그 봉사 쪽, 나눔 쪽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근데 그게 먹고 살 걱정을 하면 안 되죠. 일단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브랜드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직업과 관련이 있을 때 완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고 돈 버는 건 따로 있다. 힘들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직업적인 대가인 돈을 지불받는 경우고요. 다른 하나는 돈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다른 가치, 즉 뭐 존경, 호감, 긍정적인 인정 같은 것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둘 다 가지면 더 좋죠.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브랜드의 핵심은 하나의 초점이다. 그대가 가장 잘하는 것, 그 한 가지 집중해 그대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좋아하는 일을 자타가 공인할 만큼 잘하는 거죠. 스티브 잡스의 졸업 축사를 기억하십니까? 보셨죠? 못 보셨으면 제 블로그에 오십시오. 스티브 잡스를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에 스티브 잡스의 졸업 축사 동영상과 그 원문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 축사 정말 명연설이었죠. 자, 이 스티브 잡스는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양아로 양부모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대학을 중퇴한 것이 그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자퇴한 상태에서 들은 서체 수업 때문에 맥킨토시를 완성할 수 있었고요. 결국 그 당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고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야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순간들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사랑과 상실이었습니다. 20살 때 운 좋게도 인생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발견했죠. 스티브 워즈니악과 애플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그거죠. 두 명으로 시작한 애플은 10년 후에 4천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200억 달러짜리 기업이 됐어요. 29살 때입니다. 근데 해고당했죠. 그래서 뭐 세계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픽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성공한 애니메이션 작가가 됐고 제작자가 됐고 그 후로 이제 애플로 복귀한 다음에 애플의 르네상스를 이끌었죠.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은요 스스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위대하다고 자부할 수 있으려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말과 함께요. 그 일을 찾게 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그 일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을 찾을 때까지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글을 남겼어요. 50살이 되도록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물었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일까?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오라고 답을 한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스티브 잡스는 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에 신변 정리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런 순간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 따위는 신경 쓸 틈이 없었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는 그저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게 되죠. 자, 불치병이 좋아했던 잡스가 수술 후에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의 경험으로 인해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마음과 영감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마무리했어요. 자신이 어렸을 때 읽었던 지구백과라는 책 표지에 있었던 글이랍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라. stay hungry, stay foolish. 자, 스티브 잡스식의 업무 방식을 보면 이래요. 공부하라, 단순화하라, 정보를 얻어라, 바쁘게 움직여라, 잘하는 일을 하라, 마감 시한을 정하라, 어려운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라,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최고를 뽑아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하라, 기회를 놓쳤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잡아라, 제품에 집중하라, 만든 후 검증하라, 최고만을 모색하라, 유연성을 발휘하라, 지적 전투를 즐겨라, 창의성으로 연결하라, 시장과 업계를 연구하라, 일에 대한 열정을 찾아라, 동기가 차이를 만들어낸다, 고객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라,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고집하라. 자, 스티브 잡스처럼 졸업사, 졸업 축사 쓰는 법, 이런 연설 쓰는 법을 정리해줬네요. 아이고 참 기가 막힙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보통 하는데요. 서론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소감을 쓰고요. 본론하게 될 이야기를 짧게 소개하는 겁니다. 본론은요. 내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스토리와 그로 인해 얻은 교훈, 두 번째 스토리와 그로 인해 얻은 교훈, 세 번째 스토리와 그로 인해 얻은 교훈. 결론은요. 본론을 정리하고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본론 내용은요. 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다의 소원형이 아니라 했다라는 결과형으로 자신의 실제 경험을 써야 됩니다. 여기서 참 마음에 드는 얘기가 있어요. 하고 싶다가 아니라 했다. 결과형으로. 저도 늘 이 생각을 하거든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됐다. 최고의 쇼호스트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난 최고의 쇼호스트다 라고 행동했거든요. 최고의 명강사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명강사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명강사처럼 행동해야겠죠. 사실은 명강사 아닌데. 늘 제 자신을 최면을 겁니다. 나는 명강사다. 주변에서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하죠. 재수없죠, 그죠? 나의 중요성은 내가 만들기 나름이다. 그 앤더슨 쿠퍼도 그랬어요. 가짜 기자증을 만들었답니다. 그 전설의 앵커죠. 사회초년생 시절에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냈는데 아무도 합격 통지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죠. 기자가 되고 싶어서 친구에게 부탁해서 가짜 기자증을 만들어서 전쟁터나 분쟁 또는 참사 현장을 누비면서 취재를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자연스럽게 기자가 됐고요.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현장을 누비면서 보도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결국 그는 IT 참사 현장을 보도하는 중에 부상당한 아이를 위해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그 아이를 구한 것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앤더슨을 보고 정식 기자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참사 현장이면 의뢰 그의 모습을 기대하는 시청자까지 생기게 됐답니다. 이젠 뭐 명실상부한 CNN 최고의 조난 현장 전문 기자로 인정받은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곳에 간 거죠. 그리고 될 것이다 아니라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돈을 받지 않아도 내일처럼 해라. 돈을 받지 않았을 때도 뭔가 내일처럼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나중에 베풀게 되죠. 저도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예. 또 누가 내 부탁을 들어줬을 때 돈 한 푼 안 줬는데도 도와주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 고마움이. 세 번째, 무조건 기한을 지켜라. 우리 주위에는 자기를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그들은 나름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들이죠. 하지만 그런 전문가들이 모두 인정받고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타인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확인합니다. 저도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증이 있어요. 그게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뭐 주옥 같은 글이 너무 많아서 이것만 갖고도 뭐 몇 시간을 녹음하고 이것만 갖고도 강의를 어마어마할 수 있겠어요. 조윤심님도 역시 강의를 참 잘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혹시 제 녹음을 들으시고 조윤심님의 연락처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강사로 쓰고 싶으시다면. 해마다 새로운 이력서, 인생 이력서를 써라. 나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라고 로스트로포비치가 장한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음악 천재죠. 첼로의 거장들이 인정한 그의 스승인 로스트로포비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매니저들 말 듣지 말고 녹음 회사에는 까다롭게 굴고 보통 사람처럼 학교에 다니고 음악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다른 학생과 많이 사귀어라. 이런 진시몬의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장한나는 그대로 해야겠습니다. 예술가로서 한 개인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하라고 주문한 스승의 말에 공감한 그녀는요. 지금은 지휘를 공부합니다. 대단하네요. 첼로는 함께하는 거지만 첼로는 혼자 하는 거지만 함께하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휘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침 식사 후에 서너 시간 첼로 연습을 하고요. 점심 식사 후에는 지휘 공부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그녀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으로 30분 정도밖에 독서를 할 수 없음을 아쉬워하는 정도의 독서광이네요. 지휘를 시작하기 전에는 첼로 연습 후에는 하루 4시간 정도 독서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나와의 경쟁이 가장 재미있어요. 못하면 오기가 발동해요. 틀리는 것도 습관이 돼요. 그래서 틀리면 계속 연습해서 틀리지 않을 때까지 하지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가장 재미있어요. 하면 되거든요. 악보를 보더라도 어려운 부분부터 연습해요. 그러면 쉬운 부분은 저절로 되지요. 될 때까지 하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개인 브랜드 구축의 종결법, 너의 책을 가져라. 너의 책을 가져라. 책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아직 베스트셀러는 없지만 그리고 제대로 된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책을 냈어요. 공저도 내고 해서 재판도 하고 재판매라는 게 재판 법정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찍는 거죠. 수정판도 내고 개정판도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베스트셀러를 좀 만들어 보려고요. 자,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싶은 욕심은 돈보다도 저를 좀 알리고 싶어요. 제 브랜드를 더 구축하고 싶어요. 그래서 원고를 지금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정리하면 되죠. 원데이 원 컬럼을 지켜라. 또 나와요. 원데이 원 컬럼. 예,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쓰는 거예요. 그냥 일단 뭐든지 쓰는 거예요. 전 녹음을 할 거예요. 녹화를 할 거예요. 360도로 소통하라. 제가 조현심 작가한테 한 얘기인데요. 360도로 아부하라. 여기서 말하는 360도 소통은요. 오프라인 소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블로거, 트위터, 페이스북 얘기한 겁니다. 저도 블로그가 있고 하루에 한 4, 500명 정도 들어와요. 제 블로그에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학원 홍보가 대부분이 되어버렸는데 저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요. 시간 나는 대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원데이 원 컬럼. 찾아다니지 말고 나를 찾아오게 하라. 이것이 이제 블로그 소통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제 이름을 치면 저도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와요. 동영상하고 그걸 보고 많이 연락들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저는 김효석 의원이 1순위로 뜨고요. 제가 2순위고요. 가수가 또 있어요. 효석이라고. 이 세 명이 나옵니다. 나름 인터넷에는 제 기사와 글, 동영상 많이 떠돕니다. 저도 전략적으로 한 거예요. 자꾸 기사화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고 보도자료를 보내고 그때 써주더라고요.
테니스의 요정 샤라포바는요, 스포츠 사상 최대 금액인 8년간 780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나이키와 스폰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계약이 가능했던 이유를 3P 때문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3P란 퍼포먼스, 실력, 퍼포먼스, 실력, 인간적인 매력과 개성, 퍼스널리티, 그리고 세 번째는 퓨리티? 순수한 이미지? 야, 이거 좀 특이하네요. 순수한 이미지. 아, 순수한 이미지.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자,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상대를 언제 어디서나 주인공으로 삼는 겁니다. 매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끌리게 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방법 중 가장 핵심은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고 진짜 주인공처럼 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서 더 치중했으면 어느 쪽에 더 치중했으면 좋겠냐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저도 그래요. 조현심 작가님도 그러네요. 온라인에 집중하라. 온라인에 저도 집중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책을 내려는 방법. 혹시 자비 출판을 하시면 돼요. 책은 꼭 뭐 안 내주죠. 내가 누구라고. 원고가 좋으면 내주는데 그냥 자비 출판하는데요.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자비 출판을 아주 잘 하시는 곳 저렴하게 한 400만 원 정도면은 책을 낼 수 있거든요. 비싼 명함이라고 생각을 하죠. 400만 원의 책을 낸다면 저는 4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내 책이 있다는 거. 주변 사람 나눠주더라도.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다른 사람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누군가 먼저 그 길을 간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생각과 의견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결국 비슷하거나 더 못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위험한 것이 있어요.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하는 진리만이 진짜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간 길을 인정을 하고요. 내가 그 위에서 한 획을 그을 때 그보다 앞서고 제대로 된 겁니다. 저도 이제 논문을 쓰고 박사 논문을 좀 쓰고 있는데 기존의 논문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게 베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더 잘하면 되죠. 이미 많은 것은 학문으로 나와 있는데 굳이 나와 있는 걸 내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책을 많이 읽는데 왜 내 삶은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이런 분들에게 조인심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아서다. 그리고 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간절해야 돼요. 그 책을 쓸 때는 저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들게 쓰려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쓰려고요. 이 두 가지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책에. 정말 간절하게 만들어야 돼요. 책을 읽어도 변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요. 목적이 없이 책을 읽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더라도 목적을 가지고 읽으면요. 다릅니다. 그냥 읽는 것과. 저는 목적을 갖고 봐요. 제 강의에 도움이 되고 제가 쓰려고 하는 책, 제가 쓰려고 하는 논문, 도움되는 책 위주로 봅니다. 열심히 읽죠. 이익이 있으니까. 책을 읽어도 변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막상 변화한다고 하면 현재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불편하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변해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변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귀찮은 거죠. 불편하고 힘들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죠. 아무리 책을 읽는다 한들 그런 분들은 내 삶을 변할 수가 없죠. 리스크 줄여야죠. 그리고 속여야죠. 자꾸 하고 싶다가 아니라 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저도 책을 돈 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책은 작가한테 공짜로 얻었지만 본전 생각이 좀 나야 돼요. 책은 서점에서. 그래서 이 이북 같은 거 별로 안 좋아요.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도 인터넷을 되게 좋아하고 스마트 세대인데도 이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낙서도 하고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서 보고 아직은 이북에 익숙하지 않아요. 공사를 하나 봐요. 또 어디 이사가 오나 봅니다. 이 잡음 소리가 들리네요. 창문을 닫고 오겠습니다. 현재 하는 일 즐기기. 미국 작가이자 잡지 편집인인 아서 고던의 책 형세일변에는요.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진부하고 시시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열정이 사라지고 창작에 대한 노력도 결실을 볼 수 없었고 그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의사는 하루 동안 자신의 지시를 따를 수 있는가를 고든에게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장소에서 그 다음날 하루를 보내세요.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누구와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며 책을 읽거나 쓰지도 말고 라디오도 듣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써준 4가지 처방전을 9시, 12시, 3시, 6시에 각각 하나씩 읽어보세요. 이런 특이한 처방전에 따라서 고든은 어린 시절 즐겨 찾던 해변으로 갔습니다. 9시, 첫 번째 처방전을 펼쳤어요. 주의 깊게 귀 기울이시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약간 돌았다고 생각했지만 약속대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다와 새들의 일상적인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부터 처음에는 분명치 않았던 여러 가지 다른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는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어릴 적 바다가 가르쳐준 교훈들, 인내, 존중, 만물의 상호 의존성 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소리와 침묵 속에서 점차 평온을 느꼈습니다. 12시 두 번째 종이를 펴서 읽었어요. 과거로 되돌아가 보시오. 그는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차 따스해짐을 느꼈어요. 오후 3시에 세 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당신의 동기를 재검토하시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 성공, 인정, 안정과 같은 욕구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느꼈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만일 욕구나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아무것도 옳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당신이 우편 배달부이건 미용사건 보험 외판원이건 주부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있다고 느끼는 한 그 직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자신만을 돌보는 데 집착한다면 당신은 자기 직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만윤리학처럼 결코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6시가 됐습니다. 마지막 처방전을 펼쳐봤어요. 당신의 문제를 모래 위에 쓰시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개 껍질 조각으로 몇 글자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이미 글자를 지워버렸을 테니까요. 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나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스스로 답을 찾고 이게 이제 명상 같은 건가 봐요. 이야. 혼자만의 여행. 이것도 해보고 싶네요. 나 이게 귀가 얇아서 어떻게 주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장 행복했던 장소. 행복했던 장소부터 찾아야겠네요. 안 떠오르지? 나도 해변으로 가야겠습니다. 자,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시간 관리는 달라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시간 중에 80%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쏟아부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시간 관리는 영어 몇 시간, 운동 몇 시간, 자기개발 몇 시간 이런 식인데요.
내가 내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15%를 취미나 자기계발에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5%를 배우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것들에 투자하는 겁니다. 나머지 80%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 80대 20의 법칙이네요. 여기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지난주에는 제가 스티븐 코비의 지지난주군요. 성공이라는 책 읽었죠. 하여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는 사다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집트의 화로크 왕 모반 음보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이유로 카이로 중앙교도소에 수감됐어요. 사다트는 마음을 비우고 명상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후에 사다트는 감옥에서 나오기를 주저했다고 기록했어요. 나오기 싫었답니다. 바로 그 감옥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물질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데 있습니다. 이야, 저도 그래서 성공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이루잖아요.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 저랑 같네요. 어우, 이 사다트 와셔가 건방지게도. 마이클 조던의 글이 또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명언입니다. 내 농구 인생에서 9,000번 넘게 슛에 실패했고 300번가량 게임에 졌다. 그 가운데 26번은 마지막 회심의 역전 슛이 실패해서 진 것이다. 이처럼 내 삶은 실패 연속이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이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숫자를 좀 지우면서 한번 맞춰보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내 농구 인생에서 9,000번 넘게 슛에 땡땡했고 300번가량 게임에서 땡땡했다. 그 가운데 26번은 마지막 회심의 역전슛이 땡땡에서 땡땡한 것이다. 이처럼 내 삶은 땡땡의 연속이었다. 이것이 바로 내 성공한 이유다. 그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맞춰보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럼 더 임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목적을 갖고 보니까 막 너무 좋아요. 막 확 기억이 나죠. 강의할 때 아마 조유심 작가분이 썼던 책에 있는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나서 몇 개 좀 나도 모르게 강의에 나올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겠죠, 작가님? 누군가 나를 키워준다고 한다면 일단 믿어라. 호크가 중간에 너를 이용할 것 같더라도 끝까지 가라.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닌 크고 작은 경험들이다. 이것도 명언이네요. 이건 누가 쓴 거죠? 출처가 조윤심 작가님 같은데. 멋집니다. 공감합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하니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영원한 내 편 만들기. 거기 또 내 편을 만들어라. 저도 내 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쭉 넘어갈게요. 기업의 모든 리더와 브랜드 전문가는 자기 기업의 브랜드에 5가지 질문을 던져 봐야 한다고 톰 피터슨은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좀 마음에 와닿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여기 있는가? 또 어떻게 극적인 차별화를 이룰 것인가? 열정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자전거를 사랑하고 제주에서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꿈을 가진 용담 하이킹 노홍림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전거의 매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전거는 우리 삶과 비슷합니다. 결코 뒤로 가는 법이 없지요. 거기다가는 늘 평탄한 길만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힘든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반드시 내리막길을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전거가 주는 인생 철학이지요. 여기서 결코 뒤로 가는 법이 없지요. 야, 요게 전 마음에 들어요. 저도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해봤고 대학교 때 참 고생했죠. 그것도 한여름 휴가철에 땡볕에서. 요즘도 자전거를 즐겨 탑니다. 제 페이스북 보시면 많이 나오죠. 자전거 탄 이야기를. 하루에 120km 타는 게 이제 내 목표인데. 이 버킷리스트 거기 써야겠네. 그 위시리스트에 하루에 120km 자전거 타기. 그래요. 그런 거 쓰면 되겠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한 말입니다. 글쓰기는 쉽다. 팔에서 피 한 방울씩 뚝뚝 떨어뜨리면 된다. 떨어뜨리면 쓰면 된다. 글이 나의 피라는 거죠. 결코 글쓰기가 쉽지 않음을 역설한 표현입니다. 브랜드를 구축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글을 씁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조리 있게 말도 잘하죠. 말하기를 잘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럴 때 해주는 말이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적어보라는 겁니다. 막상 적으라고 하면 아무런 말도 생각나지 않거나 적더라도 횡설수설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내가 할 말이 정리되지 않아서입니다. 자신이 직접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런데요. 그들은 연설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써준 글을 읽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설을 듣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글쓰기입니다. 그것도 블로그에 글을 쓰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소통하게 되죠. 자, 글쓰기가 막막할 때는요, 장르나 소재는 달라도 결국 쓰려고 하는 것은 이런 흐름 안에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쓸지를 생각하고요. 계율을 5개로 구성한 겁니다. 먼저 접촉, 소재죠. 접촉, 인지, 반응합니다. 그리고 판단, 주관이고요. 사례, 비교를 하고 결론, 문제 해결 순으로 씁니다. 100만 방문자와 소통하는 파워블로거 만들기 저자가 오마이뉴스에서 한 말입니다. 문제는 순서라는 겁니다. 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를 때 이와 같은 순서로 하면 어느 정도 읽기 쉽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글쓰기가 쉬워집니다. 다시 자, 접촉, 소재, 인지, 반응. 그러니까 어디 갔어? 뭘 봤어? 그리고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땠어? 반응이 나오죠. 어떻게 생겼어? 그리고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과 비교를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을 쓰는. 자, 소재, 반응, 주관, 비교, 문제 해결 또는 접촉, 인지, 판단, 사례, 결론. 이거 메모해야겠네요. 이 순서대로 쓰면 되겠네요. 이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이야기할 때도. 자, 누구를 만났는데 그럼 되겠네. 이번에 미팅을 갔는데 소개팅을 했는데 누굴 만났어. 근데 어떻게 생겼어? 막 코가 막 주먹만 하고 말이야. 눈은 막 다죽구멍 같아. 어, 그래서 나의 느낌이 드는 거죠. 코가 크니까 너무 뭐 사람이 막 이렇게 뭐 무식해 보이고 막 그렇더라고. 비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미팅했던 친구는 정말 잘생겼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근데 또 의외로 되게 자상하고 재밌더라고. 유머가 있어. 좀 못생겼지만 결론. 한 번 더 만나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글을 한번 써보시죠. 이렇게 접촉, 인지, 판단, 사례, 결론. 한번 해보는 거죠. 저도 이 순서대로 한번 글을 써봐야겠어요. 제 블로그에다가 메모를 해갖고 이 책을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다. 우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글로 표현하여 기록하는 것이 먼저다. 기록하지 않으면 자신의 결심도 흐트러지게 된다.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바로 기록으로 시작해라. 적자생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적어야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기억하게 될 거예요. 기록하십시오. 그것이 개인 브랜드 하우의 핵심 노하우입니다. 기록하십시오. 남기세요. 그리고 퍼뜨리십시오. 나누십시오. 나누세요.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녹음을 하면 중간중간에 끊어서 하는데 오늘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풀로 쭉 갔어요. 그만큼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아까 얘기했죠? 적으십시오. 남기세요. 그리고 퍼뜨리십시오. 그게 내 브랜드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